금은방 벽면을 가득 채운 다양한 시계들. 혹시 이 시계를 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 1992년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와 기업, 그리고 NGO가 함께 만든 시계인데요. 지난 2011년에는 77개국의 1000여 명이 모여 이 시계의 시간을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계의 이름은 환경위기 시계입니다.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표시하는 시계인데요. 우리나라 환경위기 시계는 현재 9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위기 시계보다 무려 58분이나 빠른데요.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위기 시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문제 진행을 맡은 문화교양과 교수 백연경입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 우리 사회의 환경 위기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한국사회문제 매 시간마다 뭔가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환경 문제 역시 알면 알수록 이대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긴박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은 왜일까요?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태안에 환경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당시 태안 앞바다에 유출된 기름의 양은 자그마치 8,000톤이나 됩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기름띠로 뒤덮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인근 해양 생태계는 순식간에 파괴됐고 지역 경제도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인간이 만든 재앙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낀 체험의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 때문에 거대한 지구의 기후체계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30% 가까이 되는 생물종이 멸종됐으며 식량과 어획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조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홍수 가뭄으로 인한 질병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신멜서스주의자인 이 두 사람을 보시죠. 이들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인구 증가를 들고 있는데요. 특히 게릿 하디는 승선 인원이 한정된 이 지구라는 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선장, 즉 선진국 엘리트들이 저개발국의 인구 증가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사회연구소 구도환 소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1960년대는 인구가 이런 식으로 인구 폭탄 이런 개념도 이제 나오면서 인구를 통제하지 않으면 지구가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인구가 주된 문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리 카머너 같은 이제 학자들은 인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쓰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린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아프리카의 어린이의 수십 명이 쓰는 만큼 많은 자원을 쓰기 때문에 미국 어린이 한 명 태어나는 것도 인구 문제, 중요한 인구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베리 카머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가령 어떤 차는 1리터의 휘발유로 30km를 가는 데 비해 어떤 차는 10km도 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력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과 석유, 원자력과 풍력, 태양광 중 어떤 에너지원을 쓰는가에 따라서도 환경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베리 카머너는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임팩트는 population, 그 다음에 affluence, 즉 풍요, 얼만큼 쓰는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의 이제 함수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이런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절하는가가 환경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제임스 오코너와 존 벨라미 포스터 같은 생태막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환경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와 기계에 의존한 산업주의가 문제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들은 대안적인 생태적 문명이나 문화, 그리고 생활 양식을 확산시키고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환경 위기와 국가 체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유명한 생태 사회학자인 그 사회 생태학자인 그 머레이 북친 같은 분들은 이게 왜 환경 문제가 심각한가?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자연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친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라든가 위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공동체 사회 중심으로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역사를 짚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70년대부터는 중화학공업이 성장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성장 제일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최소한의 환경보호 조치조차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70년대에는 울산공단과 여천공단 등지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가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담양 고씨 수은 중독 사건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환경 문제는 곧 공해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전 사회적 관심이 됐습니다. 특히 온산병으로 알려진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당시 온산병 문제를 사회에 알렸던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온산공단은 한 500만 평의 중화학공업단지가 육성되어졌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발하게 되어졌죠. 이제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이제 조사 연구조차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던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주민들 피해 조사도 하게 되어졌고, 거기에 있는 흙과 또 하천, 이 시료를 채취해서 일본에 이제 보내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시료를 조사 연구할 그런 장비와 연구소가 없었어요. 어디로 한 곳으로만 유지한 게 아니라. 이 환경운동 단체는 일본으로부터 중금속 오염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공해병이라는 공식 보고서를 마련해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 공해병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터전인 땅도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좀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문제 제기 이후에 환경청에서도 일단은 그 자체 그 조사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환경청에서 나온 조사는 이건 전혀 공해병이 아니다. 뭐 이런 결과를 내렸고, 그렇지만 우리가 내놓은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한 조사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설득력을 얻게 되어졌고요. 이것이 공해병이다라고 확정되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충분히 이것이 사회화되어졌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대중들이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어졌죠. 1987년 민주화 운동은 자유로운 환경 운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민들에게 환경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발한 활동이 시작된 것인데요. 90년대 들어서면서 시민들은 좀 더 다양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페놀 원액을 유출시키고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킨 두산전자 구미공장 페놀 유출 사건은 많은 시민들이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놀 폐수를 몰래 방류해온 두산전자는 물론 두산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 조직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농약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물고기 떼죽음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폐수 오염, 이제 공해 물질, 하여튼 기타 등등의 공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죠.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럼 어떻게 이 환경 문제를 대응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뭐 이제 이 조사 연구 사업은 지속되어졌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집과 책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발간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회, 강연회가 진행되어졌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현안 대응 문제들도 사실은 이제 국민이 뜻을 모아서 그 현안 대응 문제도 참여하게 되어지는 상당히 이제 환경 운동이 대중화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운동이 크게 성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와 기업도 환경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사고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996년 전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시화호 사건은 간척 사업이 환경 재난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는데요. 이 당시 조직돼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을 찾아 당시 정황을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된 것은 93년쯤부터인데요. 그 시화호를 막아서 정부는 막아서 그 중에서 절반쯤은 농지로 쓰고 그리고 그 절반쯤은 이제 물을 담수호를 만들어서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목적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농지를 개간하기도 전에 막자마자부터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아예 이제 담수화 계획을 포기했죠. 당시에 이제 6천억이었어요. 그 간척 비용이 6천원을 들여서 간척을 했는데 그 용도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과적으로는 뭐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해수를 전면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예 조력 발전을 설치해 버렸거든요. 자연 환경은 아이들이 지었다 헐었다를 반복하는 블록 쌓기 장난감이 아니죠.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모습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요. 썩어 악취를 풍기는 시화호에 또다시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나서야 악취 문제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간척 사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어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새만금은 또 이제 시화호의 또 한 7배 되는 엄청난 면적인데요. 그 막아놓고 아무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막았는데 만약 바닷물이 안 들어오게 하면은 뭐 새만금호가 통째로 썩을 판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방조제는 막아놓고 방조제 문을 터가지고 간문을 터가지고 바닷물이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새만금이 그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공단도 들어서고 뭐 관광지도 개발하고 하려면 아직도 들어가야 될 돈이
25조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돈이 5조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6배, 7배 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 모습을 되찾은 듯 보이는 시화호. 하지만 정화 작업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에 의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화호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가졌던 교훈은 이거 뭐 무작정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구나,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환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 잃는 것이 적지 않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간첩 정책이 나름 좀 이제 좀 엄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과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의 환경 위기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해도 환경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떤 다른 사회 문제들과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환경 문제의 발생을 감시하고 해결하는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환경 위기 시계가 왜 세계 전체 시계보다 더 빠르게 위기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살펴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그 결과 환경오염이라는 치명적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보실까요? 80년대 0.05ppm을 넘어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이던 서울이 90년대 후반 무렵부터는 0.01ppm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황산가스와 함께 주요 대기오염 지표로 사용되는 이산화질소의 오염도 추이를 보면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됐는가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에는 자동차에 의한 그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뭐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경유 차량의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때 이제 그런 그 자동차 운행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산화질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의 오염 같은 거는 잘 통제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제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95년부터 측정된 미세먼지 또한 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호흡기에 영향을 미쳐 시력장애나 가슴 통증을 유발하고 시간당 0.5ppm 이상이 되면 폐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심하면 폐혈증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오염물질, 오존 문제도 심각합니다. 서울은 물론 주요 대도시의 오존주의보 발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90년대 이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CO2로 이제 계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990년대에는 약 303억 톤 정도였는데 2000년대 후반에 가면 거의 6억 톤을 넘어서는 이 정도로 2배 가까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화학공업, 중공업, 예를 들면 조선공업 이런 그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온실가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인구 대비 1인당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실가스의 증가 속도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10위권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질오염 상황을 알아볼까요? 측정 지점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인근의 한강 수질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때 기형어가 발견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한강.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에서 확인된 어종이 2005년 24종에서 2010년에는 43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4대 강의 주요 수돗물 취수 지역의 수질 변화를 살펴보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경우 오히려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 문제가 심각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낙동강의 경우 지난 90년대 초중반에 비하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먹는 물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수질 기준 항목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1962년 당시 먹는 물 수질 기준 항목이 26개였던 것이 90년대 이후에는 수돗물 사고와 논쟁이 확산되면서 2008년에는 5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서울과 광역시, 수자원 공사의 자체 검사 항목까지 추가한다면 검사 항목이 250여 개에 이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총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55개 항목의 수질 검사에 모두 합격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만약 아리수를 마시고 탈이 날 경우 한 사람당 최대 20억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식수만큼 신경 써야 할 환경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인데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다른 지역의 땅과 공기, 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을 만들고 있는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을 살펴보실까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95년 이후부터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5만 톤가량으로 정체된 상태입니다. 반면 9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건설 폐기물은 3만 톤이 안 되던 것이 18만 톤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0년간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생활 폐기물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문제들은 일부 개선됐거나 적어도 악화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유지만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생산과 소비가 지속될 경우 국내 환경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더라도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환경지속성 지수는 한국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 한국의 환경지속성은 142개국 중 135위를 차지했고 2005년에는 146개국 중 122위를 기록해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국가로 분류됐는데요. 각국의 환경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환경성과지수 또한 2008년 149개국 중 51위에서 2010년 163개국 중 94위로 43단계 하락했습니다. 특히 생태계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고 기후변화와 산림 부분의 성과도 나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새집 증후군이나 성면 등의 유해물질과 각종 식품 첨가물,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위험성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문제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환경의 질이 일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활동이 꼭 필요한데요.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환경운동입니다. 정책이나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중요한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미래의 환경운동은 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은 196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공해 추방운동 혹은 반공해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86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기치 아래 모여 26년째 활발한 활동을 해온 환경운동단체 한살림. 이곳의 지원을 받아 앞선 대안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모심과 산림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환경운동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80년대 정도 들어섰어야 이제 물론 70년대 말부터 있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반공해 운동이 우리 사회에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문적으로 공해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그 시초라고도 이제 저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80년대에 등장했던 이 반공해 운동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 상황하고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이 사회 민주화 운동을 위한 부문 운동으로서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공해 운동의 주요 주역들이 그 당시 지식인, 학생 운동 뭐 이런 이제 그룹들이 많은 역할들을 했었었고요. 이 시기 운동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낳는 구조적인 원인을 찾았는데요. 독점 자본의 공해 배출 행위를 눈감아주는 반민중적 체제가 바로 그 원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민중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해 민주화를 이루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80년대 말부터 그야말로 이제 그 사회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제 시민 운동 그룹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사회주의권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기존의 이 그 좌파적 이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길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본격적인 어떤 시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80년대 말 90년대부터 하면서 이 환경 운동이 중요한 이 사회 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반공해 운동은 다른 시민사회 운동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90년대에는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환경정의와 같은 시민환경운동 조직이 설립됐는데요. 이들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며 시민 자신도 생활 양식을 바꿔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정기적인 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조직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언론을 통해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운동 방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뭐 본격적으로는 90년대에 들어서 환경과 관련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환경 이슈로는 뭐 동강댐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91년도에 두산 페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뭐 국민들이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환경운동에 대한 지지도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90년대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이 전성기이긴 했었습니다. 사실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졌고 90년대 들어서서 환경운동이 중요한 한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환경운동은 국내의 환경 문제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90년대 초반 92년도에 소위 유엔 환경개발회의라고 해서 리우 환경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단순히 한 지역 문제, 국가 문제를 넘어서서 전 지구적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이후 환경운동에는 생명운동, 생협운동, 공동체 운동과 같은 생태적 대안운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한살림운동은 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명을 함께 살리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한살림은 그 전국에 한 2,000여 이제 생산자분들하고 한 30만이 되는 이제 조합원분들이 함께 지금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한살림이 이제 생명운동을 표방하면서 86년도에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 생산자는, 농촌의 생산자는 도시 소비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도시 소비자들은 농촌의 생산자들의 생활을 함께 지키고 가꾸자, 그런 뜻으로. 이런 시도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의료생활협동조합과 생태적 마을 만들기 운동,
그리고 대한교육운동 등 다양한 시대적 흐름과 결합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2000년대 들어서서 환경운동 영역이 정치 참여에 대한 고민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적인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왕이면은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직접 참여하자. 뭐 이런 고민들이 나타나면서 녹색당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의 새로운 표현 양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환경운동이라면 좀 폭넓은 의미에서의 그 생태적 또는 생명 가치를 가진 대안운동들이 막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이 생태적 공동체 운동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풀뿌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운동들이 등장한 것도 이 운동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심각한 사회 갈등과 생태적 부작용을 일으키자 이를 비판하던 환경운동 영역에서 생태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생태민주주의,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원자력 발전이 현 세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이익만 있고, 미래 세대 사람들은 그 자기가 쓰지도 않은 에너지 원자력 폐기물을 자기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존재들, 뭐 동강에 비오리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새만금에 상괭이라는 이제 돌고래가 있다든지 이런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을 이게 막으면 그 생명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더라도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뭔가를 사인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와 그 다음에 인간 아닌 사람, 인간 아닌 존재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우리 현 세대의 그 삶도 과연 지탱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인식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생태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미래 세대와 다른 생물종, 즉 자연으로까지 확장시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염되지 않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은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달려왔지만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멀기만 할 텐데요. 전체 구조와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법과 제도,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 인간이 평화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각자 자기의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뭐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인데, 그런 세상은 결국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나.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또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과는 분리된 자연 환경의 어떤 변화, 오염, 파괴 문제로 바라왔던 것들을 좀 넘어서서 바로 그 문제가 내가 아주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는 생활 양식 또는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가치라든지 제도라든지 시스템, 바로 그 속에 문제의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 위기를 낳는 체제와 생활 양식, 문화를 생태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텐데요.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방사능 폐기물 매립지가 될 뻔했던 전북 부안의 등용마을입니다.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겠다며 이곳 부안 앞바다 위도에 처리장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정부. 이를 거부하려는 부안 주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곳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은 거부하면서
핵발전 전력을 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출자하신 돈으로 태양광이라든지 뭐 태양열, 지열 등등의 이제 다양한 재생 에너지 시설들을 저희들이 설치했고요. 특히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마다 그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들이 설치해 왔습니다. 이 등용마을 주민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용 영상을 보거나 PC를 사용할 때 쓰는 전력은 풍력발전이나 자전거 발전기를 통해 얻고 있고요. 난방과 온수는 지열을 이용한 발전기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이라든지 태양열 온수나 또는 나무 펠릿 보일러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초기 설치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AS의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기업들이 설치만 하지 관리를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라든지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고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손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취지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건물에도 지열이 어떤 선택에든 희생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편리함을 버리고 건강과 안전을 택했습니다. 더디지만 쉼 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들. 최근에는 유채를 심어 그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디젤로 차량을 운행하는 실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 난방까지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태양광이 41kW고요. 그중에 38kW는 한전에다 전기를 파는 방식입니다. 41kW가 저희 마을 가족용 전기의 약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태양광이나 이제 전기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다양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열이나 태양열 난방, 또 나무 펠릿 보일러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난방의 시설들을 저희들이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는 벌써 지금 그 모든 옥상과 지붕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고 그런 쪽의 정치가와 그리고 그런 그 친환경적 정책과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좋은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활에 불편함 없이 자연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은 쉽지 않을 뿐더러 이 또한 자연을 배려하지 않은 인간의 이기심 아닐까요? 우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이어야 할 텐데요. 공유주의 비극을 흔히들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누구 개인 거는 아니지만 함께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공유주인데 따라서 저는 시민들이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공적인 영역을 지키고 소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잖아요. 따라서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환경을 고려하는 투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는 기존에 누리던 모든 생각과 생활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 속 실천. 세상을 생태적으로 바꾸는 일은 나의 삶을 바꾸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환경적인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하다못해 물건을 조금 아끼는 것, 소비를 좀 더 줄이는 것, 그리고 환경적인 상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러 측면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신경 써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에게는 그리 많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저는 넉넉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속도가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환경 생태 위기, 경제 위기 같이 맞물려서 지금 급속하게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넉넉할까? 사실은 긴장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후쿠시마 핵 문제가 터졌고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얼마나 좀 긴장감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달린 문제 같습니다.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위기 시계. 지금 우리는 생명 살림의 중대한 선택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약 5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최고의 고전으로 알려진 침묵의 봄인데요. 이 책의 앞장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종에 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도 교묘하게 행동한다. 인간은 자연을 투쟁의 대상이자 굴복시켜야 할 상대로 인식한다. 인간이 이 지구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대하는 대신 지구에 순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존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먹거리의 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